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번 주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지만 하반기에 한 번 더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방역당국이 내놨습니다. 질병청의 수리 모델링을 근거로 한 전망인데 오는 10월에서 11월에 다시 유행의 큰 파도가 올 거라는 예측입니다.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에 자폐 스펙트럼 진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더 수월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체 금속과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 원하는 모양대로 빠르고 쉽게 그릴 수 있는 전자 문신 잉크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잉크는 10초 만에 말라서 신체 부위에 따라 최적화된 생체 전극을 만들 수 있고 맥박이나 혈당 등 다양한 생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든 호수 바닥에서 거대한 선사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이 유적지는 스페인판 스톤헨지라 불려서 관광지 개발에 대한 기대도 커지지만 인근 농가는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장은 비 한 방울이 급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등이 참여하는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위한 첫 발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뤄집니다. 인형을 태우고 출발하는 이번 발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내용과 의미를 취재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이번 주 정점을 나타낸 뒤 점차 감소하겠지만 하반기에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질병청에서 발표한 수리 모델링을 근거로 이번 주 코로나19 재유행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10월에서 11월에 모든 사람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다시 큰 파도가 올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 사이에 코로나19 감염과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면역 수준이 가장 낮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때 사회 경제적 영향도 예측해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위원회 사회경제분과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염병 위기가 건강의 위기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교수는 감염병 확산과 방역 정책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관리 지표와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고용 같은 주요 경제 지표뿐 아니라 교육과 정신건강, 삶의 질 등 사회적인 영역도 관리 지표를 설정해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많은 학교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함에 따라 방역 물품과 인력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전국 학교의 88%가 개학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12%가 추가 개학할 예정이라며 방역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평균 마스크는 학생 1명에 7.4개, 손소독제와 체온계는 한 학급에 각각 10개와 1.8개씩을 보유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습니다. 또 1학기와 마찬가지로 방역 전담 인력 6만 명을 지원하고 신속 항원 검사 도구를 1인당 2개씩 1,400만 개를 나눠주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부채 감면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금융권과 지자체 등의 반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세부 방안 발표 계획마저 미루고 추가 논의와 검토에 들어가 있는데 당장 다음 달 본격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 기금을 설립해 부실차주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환 능력에 맞게 장기 분할 상환,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과감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원금 감면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거란 우려가 제기됐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만 불이익을 받게 돼 역차별이란 불만도 커졌습니다.
새출발기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채권을 헐값에 사들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자체마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30만 명 중에 신불자는 10만 명입니다. 3%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입니다. 논란 끝에 지난 18일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돌연 연기했습니다. 금융권과 관련 기관과의 추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작 같은 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순부채를 기준으로 자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당장 다음 달 중에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제도 도입은 코앞에 다가왔지만 최종안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채 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만 12세에게 접종해도 된다고 허가했습니다. FDA는 노바백스 백신을 12세 이상에게 추가 접종이 아닌 최초 접종의 용도로 3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는 긴급 사용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 즉 mRNA 방식으로 제조된 화이자나 모더나사의 백신과 달리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인 이른바 단백질 기반 백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노바백스 백신 사용은 지난달 13일 승인됐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노바백스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mRNA 방식의 백신을 기피하는 청소년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에 자폐 스펙트럼 진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영유아 건강검진의 정서 사회성 발달 검진 항목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더 수월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 항목을 추가 개발하고 영유아의 정서, 사회성 발달 교육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 기한은 내년 4월까지이며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의 여파로 곳곳에서 수해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8일 동안 서울에서 나온 폐기물만 10,000톤을 넘어섰는데요. 비는 그쳤지만 쓰레기와의 사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쓰레기 보관소입니다. 지난 8일 시간당 140mm의 폭우가 쏟아진 뒤 보관소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는 수해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먹은 매트리스와 또 흙이 묻은 장판이 가득합니다. 평소 이곳 보관소에 모이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50톤 정도. 그런데 물폭탄이 휩쓸고 간 자리에선 하루에만 6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12배나 많습니다. 저녁 10시에 자고 있는데 비상금 나와서 떨어졌는데 말도 못해요 그거는요. 보통 50배였으면 한 500배 정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광복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수해 폐기물이 모여들었습니다. 수해 폐기물은 더 들어올 예정인데다가 재활용해야 하는 쓰레기까지 마구잡이로 들어와 분류 작업만 해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서울, 경기도 11개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을 3,326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 폐기물들이 함께 반입됨으로써 매립장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이런 대형 폐기물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지난 16일까지 나온 수해 폐기물은 서울만 해도 1만 톤을 넘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투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과 경기 4곳, 강원 1곳, 충남 2곳 등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에서 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가뭄으로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닥에 수몰됐던 거대한 선사시대 유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돌 30여 개가 모여있는 또 하나의 스톤헨지인데요. 관광지로 개발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서쪽에 있는 발데카나스 호수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들면서 호수 바닥에 둥근 모양의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심부에 세워진 거성만 대략 30여 개. 100년 전쯤 처음 발견된 뒤 지난 1963년 프랑코 독재 치하에서 댐이 건설되면서 완전 수몰됐습니다. 최고 7,000년 전쯤에 만들어진 선사시대의 무덤으로 추정되지만 연구가 제대로 된 적은 없습니다. Una sorpresa porque es una oportunidad única de volver a valorar un sitio que no se había valorado en su justa medida, primero hacía 100 años. 스페인의 스톤헨지로 불리는 거대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관광업계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호수의 물이 3분의 2 정도가 빠져야 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Emerge el dolmen y empieza el turismo al dolmen. Ese turismo es aparte, porque es continuamente, el dolmen es continuo. 오랜 가뭄 때문에 인근 농민들은 양들의 먹일 물을 길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적지 개발은 한가한 소리로 들립니다. Entonces la charca se queda con poca agua y ahora no hay agua para el ganado y hay que traerla. Y ya está. Si es que tener aquí para que aprovechen el pasto y el rastrojo hay que traer las aguas, y si no. 결국 선돌 유적지를 아예 높은 지대로 이전하거나 박물관에 옮겨놓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을 하려면 낮은 수위가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비 한 방울이 더 간절한 상황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반면 몬순 우기가 계속되고 있는 남아시아에서는 홍수와 폭풍우 등으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는 최근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2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아프간 집권 탈레반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홍수는 동부 로가르주에 집중됐으며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20여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로가르주 주지사는 아프간 톨로뉴스에 이번 홍수로 인해 가옥 3천여 채도 부서졌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이달 중순에도 중부와 동부에서 홍수가 발생해 40명 이상이 숨지고 약 100명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남동부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가옥 만여 채가 부분 또는 완파됐습니다. 영원히 식지 않고 방대한 열과 빛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태양은 지구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거대한 에너지원이죠. 또 자기장과 흑점 폭발을 통해 이른바 우주 날씨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영원한 연구 대상 태양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5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황정아입니다. 오늘은 이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천체, 태양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날씨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소나기가 오거나 미세먼지 같은 현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주 날씨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날씨가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의미의 날씨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플라즈마 덩어리인 입자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 플라즈마의 흐름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내 다른 모든 행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태양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총알보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진 플라즈마 입자들의 흐름은 전류를 만들고
이 움직이는 전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대한 자기장이 지구를 향해서 덮쳐오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요즘 지구에 단파 통신 두절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태양 폭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5월에 발생했는데요. 지난 5월 10일에 흑점 AR3006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흑점에서 X1.5급의 거대한 태양 플레어가 발생했습니다. 그 흑점은 태양의 바로 중앙 아래에 위치해 있고 방향이 지구와 마주하고 있어서 지구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 태양 폭발과 함께 태양 플레어, 코로나 질량 방출 또는 CME라고 부르는 현상이 이어질 수도 있어서 태양 폭발은 우리가 매우 긴장하면서 주목해서 관측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흑점이 중요한데요. 사실 그 흑점 자체는 매우 뜨겁지만 태양 표면의 다른 주변의 온도보다 1000도씨 정도 온도가 낮아서 관측을 해보면 검은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게 흑점입니다. 태양 표면의 폭발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질량 방출 현상 등이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흑점입니다. 이처럼 과학자들은 매일 태양을 관측하면서 그 활동을 감시하고 분석하는데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올해 5월에 발생한 AR3006과 같은 태양의 거대한 흑점과 태양 플레어 등을 알 수 있게 되죠. 네, 최근 들어서 태양 표면에서 흑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태양의 활동이 지금 왕성해지는 주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11년을 주기로 활동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새로운 태양 활동 주기인 25주기가 시작이 되었고 태양 활동 25주기의 극대기는 2025년 7월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양 활동 극대기에 들어오면 흑점 폭발이 빈번해지면서 단파 통신이 두절되거나 위성 운영의 장애, 그리고 위성 항법 장치의 오류, 지상 전력망 손상으로 인해서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가는 항공기 안에서도 우주 방사선의 피폭이 더 증가하는 다양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전파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주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태양의 흑점을 주의 깊게 관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태양 관측은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우주에 보낸 탐사선의 관측으로도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태양 망원경을 통해서도 태양 표면의 분광 영상을 관측할 수 있고 그리고 나사가 만든 SDO나 스테레오 위성 등을 통해서도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태양을 관측하기 위해 우주로 보내진 파커 태양 탐사선이 있는데요. 이는 2018년 8월에 발사해서 그 이후로 쭉 7년 동안 태양을 관측할 예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인류가 만든 탐사선 중에서 최초로 태양의 코로나를 통과할 만큼 태양에 매우 가까이 근접한 위성이 되겠습니다. 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씨 정도인데 태양 표면을 벗어나서 태양의 대기층인 코로나 영역으로 가면 오히려 온도가 100만 도씨 이상이 오를 정도로 온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전히 천문학에서 해결되지 않은 매우 풀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파커 태양 탐사선이 태양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100만도, 100만이라는 숫자만 생각하면 그 주변이 아주 뜨거울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그 숫자는 실제로 그 공간이 뜨겁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주는 사실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들로 채워져 있고 플라즈마에서의 온도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운동 속도가 매우 빠를 정도로 에너지가 높긴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플라즈마 밀도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입자들이 듬성듬성 있다는 뜻이에요. 매우 빨리 움직이면서.
이게 온도가 뜨겁게 만들지는 못해요. 에너지를 전달할 정도로 입자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양 탐사선이 녹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태양에 대해서 아직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많은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위성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도요셋은 세계 최초로 편대 비행하는 4개의 위성들입니다. 도요셋 위성들은 우주 날씨의 변화와 오로라, 그다음에 지구 자기 폭풍 등의 변화를 관측해서 지구의 전리권과 지구의 자기권에 존재하는 다양한 플라즈마 현상들을 관측할 예정입니다. 곧 우리나라가 만든 과학위성인 도요셋이 발사되어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미국 나사가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첫 발을 뗍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오는 29일 저녁 9시 33분경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초대형 발사체가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우고 달로 향하는 겁니다. 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한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에서 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일단 이게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이 반세기 만에 추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지난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처음으로 달에 사람을 보냈는데요. 1972년에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유인 달 탐사를 중단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53년 만인 오는 2025년에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 첫 단계로 다음 주 아르테미스 1호 미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당초 2020년 발사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연기가 돼서 이제야 발사되는 겁니다. 이번엔 달에 사람을 보내기에 앞서서 마네킹을 태운 우주선을 달로 보내는 건데요. 네. 우주선은 달을 향해서 날아갔다가 방향을 바꿔서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아르테미스 2호 미션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주선이 실제 사람을 태우고서 달의 상공까지 날아갔다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 미션, 그러니까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뒤에 다시 돌아오는 임무가 예정돼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인류가 53년 만에 달을 밟게 되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그 다음 주 아르테미스 1호 미션은 다시 시작하는 그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발사 어떤 임무를 띠게 됩니까? 네, 이번 발사에서는 역사상 최강의 발사체라고도 불리는 우주 발사 시스템 SLS의 성능과 또 여기 실리게 되는 우주선의 성능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예. 먼저 SLS는 높이만 111.25m로 거의 30층 건물 정도의 초대형 로켓입니다. 지구의 저궤도에 무려 143톤을 올려보낼 수 있는 추력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로켓 가운데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리는 우주선 오리온은요, 마네킹을 태우고서 지구에서 4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도달할 예정입니다. 우주선이 목표 궤도에 제대로 잘 머무는지는 물론이고 또 방사선 환경 조사와 또 우주 비행 스트레스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2025년 우주선에 탑승하게 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이런 우주의 영향들을 미리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오리온은 임무를 마치고서 10월 10일경에 지구로 돌아와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안을 따라서 낙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 저궤도에 143톤이나 실어 나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괴물 로켓이라는 별명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네, 먼저 아르테미스 미션은 한국을 포함해서 유럽이나 일본, 영국 등 모두 20개국이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5일 발사된 한국 달 탐사선 다누리를 통해서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의 착륙지를 결정하는 임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다누리에는 나사가 개발한 카메라가 탑재됐는데요.
햇빛이 들지 않는 달의 남극지대, 영구 음영지대를 해상도의 1.7m 수준으로 정밀하게 촬영하고요. 또 물이나 기타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섀도우캠인데요. 예. 앞서 지난 19일에 나사가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의 착륙지 후보 13곳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착륙지는 다누리가 촬영한 데이터 등을 감안해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얼음이 존재하는 지역과 최대한 가깝고 또 우주인과 탐사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가 핵심 조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누리가 이번 역할을 좀 톡톡히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테미스 미션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독자적인 달 탐사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오는 2027년에 달에 유인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또 오는 2029년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우주 공간에 달 연구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달 탐사에 주목하는 건 달이 화성 등 심우주 탐사의 전초 기지로 활용될 수 있어서인데요. 지구는 중력이 커서 우주선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화성 등 심우주로 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달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 수준으로 약하거든요.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더 적은 연료로 더 단순한 과정으로 화성 탐사 시나리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달을 기지로 삼으면 화성 탐사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거나 또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화성으로 가는 우주시대가 새롭게 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외 나라들도 나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의 우주 탐사를 위한 베이스 캠프를 건설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도 이제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이어서 달 착륙선 계획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달궤도선 다누리 개발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2031년쯤에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오는 9월에 신청하고 이게 통과된다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달 착륙선은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로 발사됐던 다누리와는 다르게 우리 힘으로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한국형 발사체 성능을 더 고도화해서 달이나 화성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지난 5월에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또 현재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계획대로 예타를 통과한다면 2023년부터 2031년까지 9년간 2조 원 가까이 투입이 되고요. 또 2030년에 첫 발사를 목표로 차세대 발사체가 개발되는 겁니다. 네, 우리 다누리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한 임무 지원을 넘어서 2030년쯤엔 자력으로 또 달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Z세대에게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고 있죠. 네, 국내 연구진이 문신의 스마트 기술에 접목해 원하는 모양대로 쉽게 그리고 지우면서도 다양한 생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문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돈이 아닌 시간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오른팔을 기계에 넣자 왼팔의 시간이 줄어들고 커피 2잔을 받습니다. 팔이나 몸에 다양한 패턴을 새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문신은 더는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전자문신은 대부분 얇은 방막 위에 전도성 물질을 인쇄하는 방식이라 문양이 일률적이고 신축성이나 통기성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원하는 모양으로 즉석에서 전자문신을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갈륨 기반의 액체 금속과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전자 잉크를 이용해 피부에 바를 수 있으면서도 전도성이 우수한 전자문신을 만든 겁니다. 개발한 전자문신 잉크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 원하는 그림을 빠르고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10초면 빠르게 말라 신체 부위에 따라 최적화된 생체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누로 깨끗이 지워져 언제든 새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전자문신으로 맥박은 물론 심전도 신호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자잉크가 빛에 반응하면 열을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물리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액체 금속 기반의 전자 문신을 이용해서 피부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생체 정보들, 그래서 심장 박동이나 땀에 포함된 화학 물질 같은 거를 분석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신 관련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MIT와 하버드대 연구진은 포도당 농도에 따라 체액의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것에 착안해 색이 변하는 바이오 잉크를 개발했으며 미국의 한 타투이스트는 기억하고 싶은 음성을 문신으로 각인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패션을 넘어 다양한 생체 정보를 읽고 알려주는 스마트 전자문신이 웨어러블 기기를 넘어 일상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바이오 열풍이 몰아쳤던 몇 년 전 상황과 달리 최근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기업 상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시급한 자금 마련이 힘들어진 기업들은 몸을 바짝 낮춰서 몸값을 깎아서라도 주식시장 진입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보유한 국내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기존 병리 이미지 분석으로는 잡아낼 수 없었던 암 병변을 확인할 수 있어 지난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모가는 최저 희망 공모가보다 32% 정도 낮춘 3만 원에 결정됐습니다. 조금 회사 입장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회사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란 건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앞서 지난 3월 말라리아 진단 장비를 보유한 또 다른 바이오 기업도 처음 측정했던 최저 희망 공모가의 23% 수준인 만 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됐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상장 바이오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투자 심리가 급냉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기업 19개 가운데 바이오 기업은 6개에 불과합니다. 바이오 투자가 활황이었던 지난 2020년 기술 특례 상장 기업 25개 가운데 70%에 육박하는 17개 기업이 바이오였던 것과 비교됩니다. 투자 한파가 지속하면 자금의 씨가 말라 도산하는 기업이 나올 것이란 우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 시기를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바이오 투자 호황으로 불거진 공모주 고평가 논란을 제고해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전환하자는 겁니다. 공모가가 낮아진다고 하는 자체가 아주 나쁜 것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장한 회사가 계속 기술 프로브 오브 컨설하면서 점점 밸류를 높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사서 바이오 투자 빙하기에 나온 기업들의 몸값 낮추기 전략이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되돌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고 2025년부터 정보교과의 수업 시간을 현재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석박사급 고급 인재 13만 명과 학사급 중급 인재 71만 명, 고졸과 전문 학사급 초급 인재 16만 명을 키워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를 위해 첨단 학과의 신설이나 증설과 정원 기준을 유연화하고 AI나 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 대학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분기 전국 물가가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특히 강원과 경북, 제주 등은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 등이 급등하며 2분기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4% 뛰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 물가 상승률이 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과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서울과 부산, 대전 등은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통계청은 소비자 가격 수준 자체는 수도권이 높지만 전년 대비 등락률은 강원 지역 등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생했던 국제 원자재 수급난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반도체 수급 불안이 우려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았던 에너지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원유는 지난해보다 올랐지만 밀과 옥수수의 가격 증가세는 더뎌졌습니다. 또 한때 급등했던 철광석과 구리, 파묘, 알루미늄 가격은 이제 지난해보다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가 3대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중 대일 공급망 이슈 우리가 잠재적인 위기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 있는데 우리는 업종 단체와 우리 업계를 같이 모시고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0여 개 핵심 품목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습니다. 2차 전지 소재는 중국에, 반도체 부품과 소재, 장비는 타이완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119개 산업 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국의 특이 동향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관련해 민간의 원자재 비축과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타이완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이번 주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이번 방안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내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24일까지 타이완을 방문 중인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타이완 방문 뒤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홀콤 주지사의 방안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내 신규 배터리 공장 유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의 미국 내 네 번째 배터리 공장 후보지로 인디애나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8일 보도에서 얼티엄 셀즈는 인디애나주의 뉴 칼라일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당국에 세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홀콤 주지사의 이번 주 우리나라 방문에서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매듭이 지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홀콤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타이완과 우리나라 방문이 경제개발 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얼티엄 셀즈의 첫 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으며 이달 말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테네시주의 두 번째 공장을, 미시간주의 세 번째 공장을 각각 건설 중에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 이른바 리쇼어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리쇼어링으로 인한 올해 일자리 창출이 35만 개 이를 것으로 전망됐고 특히 여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한몫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1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뒤 주로 일자리와 공급망 확충 행보를 잇따라 이어가고 있습니다. Today there are more people working in America than before the pandemic began. In fact, there are more people working in America than any point in American history. 특히 치료 후 재발까지 겪은 후유증으로 기침을 여러 차례 하면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법 서명 관련 연설을 하며 반도체 등의 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를 뜻하는 리쇼어링 효과로 올해 미국에 35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0년에 리쇼어링으로 일어난 미국 내 일자리는 6천 개에 불과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는 18만 개, 지난해는 26만 개, 올해는 35만 개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만 수십 개의 기업이 미국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220억 달러, 약 29조 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한 SK그룹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리쇼어링 속도가 빨라진 데는 공급망을 마비시킨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 등을 겪은 기업들이 이른바 탈중국 등을 통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 내 투자와 생산에 혜택을 주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사태 후 리쇼어링 흐름이 분명해졌고 장기적 흐름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내년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줄어든 원유 공급량을 자국 내 생산으로 채워 유가 안정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제니퍼 그레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내년부터 미국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1270만 배럴 생산량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하루 1220만 배럴 생산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도보다도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는 하루 1200만 배럴 미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레놈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 수백만 배럴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수급에 이상이 생기면서 전 세계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손실분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증산 요청에도 오히려 증산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Oil prices have not been this high in 7 years. And to be clear, the president is prepared to use every appropriate tool.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한 달 뒤인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씩 모두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다음 달부터 전략 비축유 2천만 배럴을 추가 방출해 기름값을 더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주유소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넘기기도 했던 미국은 최근 들어 하락세를 지속하며 평균 3.9달러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달러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달 거주자 외화 예금이 기업을 중심으로 33억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903억 8천만 달러로 전달 말보다 33억 2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최근 환율이 지속해서 오르면서 개인들 사이에선 달러 매도 성향이 커지며 올해 1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거란 기대감 등으로 기업의 현물환 매도가 지연됐고 해외 직접 투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며 달러화 예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추석 명절이 빠른 편입니다. 네, 그래서 추석 선물로 많이 찾는 사과의 수확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분주한 수확 현장을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전라북도 장수군.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고산지대인데 아침부터 사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번 추석 선물 상품으로 내놓을 사과입니다. 추석을 맞춰서 하는 사과인데 홍로라고. 올해 농사는 어떤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네, 보편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잘 됐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사과 수확 시기도 약간 빨라졌습니다. 장수군에서는 98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데 추석 선물용 홍로 수확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해발 500m가량 되는 고산 지대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사과밭입니다. 수확을 마친 사과는 공판장으로 가거나 선별장으로 보내져서 세척과 함께 선별 작업이 진행됩니다. 폭염과 가뭄, 폭우가 반복된 심각한 기후변화 속에서도 전체적인 사과 작황은 괜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큰 태풍이 없어서 낙과 피해가 없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지금 밤 온도거든요. 밤 온도가 지금 현재 20도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착색에는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기에 추석 전에 출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추석 선물용 사과 수확은 이번 주 중반, 그러니까 25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추석 택배가 마감되는 9월 5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심각한 부작용을 없앤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매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김찬혁 정원석 교수팀은 세포 포식작용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응용해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게스6 융합 단백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게스6 융합 단백질이 뇌 안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면서 동시에 염증 반응을 오히려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기존 항체 치료제로 처방받으면 뇌 염증 악화로 인해 뇌 속 미세혈관 출혈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게스6 융합 단백질을 주입한 알츠하이머 G 모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층간소음과 같은 저주파 진동을 줄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노준석 교수팀은 거울로 보면 대칭 구조이지만 겹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카이랄 구조를 이용해서 저주파 진동을 잡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카이랄 구조로 지진파와 같은 탄성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주파수 대역을 구현해서 어떤 진동이든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개발했다면서 건축물이나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국가 재난형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수인 전임상시험 인프라가 2024년까지 확충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오는 2024년 10월까지 약 67억 원을 들여 충북 오창 군원 국가영장류센터에 24케이지 규모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증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축으로 생명연은 기존 16케이지를 포함해 총 40케이지 규모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 갖춰지게 되며 이는 6개에서 7개 신약 후보 물질의 전임상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은 다루는 병원체 위험도에 따라 1에서 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스, 메르스 등이 3등급에 해당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초고성능 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과 극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사업이 각각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2,929억 원을 투입해서 600페타플로스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초고성능 컴퓨팅 하드웨어 시스템과 기반 시설, 컴퓨팅 최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구축합니다. 또 초고온, 극저온, 초고압 등 극한 조건에 사용되는 소재 개발을 위한 시험 평가와 시범 생산 등 기업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서 5년 동안 총 3,096원 5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8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극한 소재 10개 이상을 확보하고 채증을 완료한 극한 소재 시제품을 60개 이상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이제 화학 물질들이 어떤 독성을 일으키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매 순간 화학물질과 접촉하며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물질 속 독성을 탐구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네, K-사이언티스트 정보 출연 연구기관 특집 이번 시간은 생활 속 유해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안전성 평가 연구소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